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학생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한 30분 정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병일 사무총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책을 다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 끝나면 받게 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아마 감을 잡으시겠지만 사실 이 책은 10년 전에 제가 쓴 책의 시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책은 49년 대한민국 48년 건국, 중화인민공화국 49년 건국 이후에 한중 관계와 또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그런 중국이 커가면서 한미 동맹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지, 한국은 어떤 좌표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썼던 책입니다. 사회과학 각주가 많이 달린 사회과학 서적 500페이지 가까운 책이 5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정책학회 학술상을 받았던 책인데 이 책이 2008년, 즉 이명박 정부의 첫 1년까지 정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출판사의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책도 많이 팔리고 했으니 증보판을 좀 내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좋다. 그래서 3박 4일 정도 지방으로 기획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그래서 경주에 1박, 울주에 1박, 강릉에 1박 하면서 과연 증보판에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수정하고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보니 2008년부터 여행을 떠난 2017년까지 9년 사이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글들을 쓰자고 하니 증복판이 안 그래도 487페이지짜리의 책이 600, 700페이지가 될 것 같았어요. 특히 2017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드의 와중에서 한국의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첫 번째 책, 그 2011년의 책도 그 안에서 내가 학술책이지만 왜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못하는 부분이 많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담았었는데 2017년에 증보판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너무나 아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보판이 아니라 아예 200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의 시기를 새로 담아내자. 그래서 새 책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의 한국의 국제정치는 미중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휘둘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정식의 하나의 항에 불과했다면 이제 미중 관계는 한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방정식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하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4년 동안 물론 그 이전부터 모았던 자료와 썼던 글들도 일부 수정해서 포함했지만 책을 새로 써서 금년에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아무래도 북 콘서트니까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많은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스포일링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얘기를 할 것이며 또 여러분 장학생들 여러분 상당수는 사회과학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 얘기의 말미에는 이 책의 독법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와 같이 목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책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단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태클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또 미중 관계만이 아니라 양자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떤 분석의 틀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미중 관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궤적을 걸어왔는지 그 다음에 책의 구성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중요하고 한국에게 핵심적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했고 양자 관계를 푸는 분석 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둘러싸여서 사실은 안보에 걱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대륙간 단도탄이 개발되기 전까지. 감히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오는 나라가 힘들었죠. 그래서 하와이나 공격하지 미국의 본토, 홈랜드를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반대로 중국은 1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안보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따라서 이런 공간적인 지정학적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일 관계처럼 역사 속에 축적되어진 양자관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도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세 번째는 국력의 관계입니다. 한 나라는 굉장히 강하고 한 나라는 굉장히 약하면 종속의 관계이거나 순응의 관계가 되지만 두 나라 다 세고 특히 한 나라가 강한데 다른 나라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안보상 미묘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은 가치, 규범, 문화이죠.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것이 영국과 미국, 왜 영국은 미국에게 패권을 싫지만 그래도 비교적 순순히 내주었는가? 미국과 영국은 역사, 문화, 인종, 언어, 종교, 세계관에서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근데 과연 미국과 중국이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역사, 종교, 세계관에서 뭘 공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게 지금 우리에게 큰 우려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의 진화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아까 우리 최병일 총장께서 얘기하신 모택동 시기에는 사실 중국은 땅만 컸지 별로 힘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8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변하게 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개혁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학계는 중국이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할 거다. 잘해야 지역 강국 정도 될 거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선진국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이태리를 제치고 프랑스를 제끼고 영국을 제끼고 독일을 제끼고 2010년에 일본을 제끼고 이제 세계 2위의 대국이 되면서 이에 대한 견제 균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도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4번 정도의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2001년에 WTO에 중국을 가입하도록 허용해 주었을 때는 중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고 자본주의 질서에 들어오면서 점점 서방과 미국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가고 내재화하면서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적인 체제로 수렴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미국이 했던 정책이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극한의 경쟁, 무엇을 위한? 패권을 위한 극한의 경쟁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4번 정도의 초기 단계. 만약 4번 정도의 단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5번으로 가게 되겠죠. 일단 태평양 서쪽은 중국에게 맡기고 태평양 동쪽과 서방은 미국이 맡는 공유 패권론. 그거보다 더 중국이 커지면 이제 전 세계의 신중화 질서론까지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일부 1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2부와 3부가 다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부는 독립변수입니다. 즉 미중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부에서는 종속변수로서 그러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극한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라고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힘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가지. 하나는 경제력의 비교, 또 하나는 군사력의 비교, 세 번째는 대외 적응력. 즉 힘이 커가고 있는데 국제사회와 패권국은 긴장하겠죠. 이들을 어떻게 이들의 긴장을 풀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대외 적응력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많은 대국들은 전쟁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소련의 예를 보다시피. 따라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응집력과 결속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총체적 평가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책의 내용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3장은 개혁기 중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1978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의 대외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그 이전 시기와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장의 핵심은 세 번째 절과 네 번째 절입니다. 즉 78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국이 대체로 도강양회,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중국이 커가는 힘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이것을 전략적 겸허라고 나는 번역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름대로 국제사회와 패권국 미국 같은 나라들을 긴장시키지 않고 또 평화적인 부상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들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그러한 겸허함, 전략적인 겸허함을 도강양해라고 하는데 2012년 말, 즉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 도강양회를 천천히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발유의, 뭔가를 열심히 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중국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 이미 한국에 살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죠. 중국은 최대 무역국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많은 무역을 가지고 있는 최대 무역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무역,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과 무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과 경제 의존도를 중국은 이들 나라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드 이후에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과연 중국은 자신이 영향력을 많이 가졌을 때 아주 포용적이고 주변 국가들을 감싸는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패권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장은 이제 미중 관계의 상호 인식의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 사이의 힘의 관계만이 아니라 힘이 커지더라도 위협을 안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캐나다와 미국 관계처럼. 근데 단순히 힘의 차이가 아니라 위협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굉장히 오리지널하게 한 데이터나 분석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국민인식. 국민인식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래서 national view라고 하죠. 반대로 두 번째는 공적 인식, 즉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죠. 민주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화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의 인식에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레벨과 국민들과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여론의 방향이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적 인식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 인식을 보았더니 검정색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색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89년의 천안문 사건 이후에 아주 네거티브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거티브한 것은 긍정적인 것을 별로 과 역전되지 않다가 2017, 18년의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극도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발간하는 중국 국방백서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두 개의 주요 문서인 국가안보 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그리고 국방성이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4주기 국방 보고서 QDR 이 두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단락의 수와 전체 단락의 수를 비교한 비중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보시면
QDR에서도 또 NSS에서도 2010년, 11년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보고서에서. 그래서 미중 상호 인식은 국민 레벨에서나 정부 레벨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것은 상호적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그러면 단순히 힘의 관계만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까지도 나빠진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미중 관계는 앞으로 조금 더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장과 6장은 오바마 시기와 트럼프 시기의 미중 관계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6년까지의 오바마 8년의 시기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4년의 시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장과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5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 세계적인 전략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외 준하하고 있는 미군들을 본토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부에서는 전략적 주저, strategic hesitation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게 되죠. 그래서 79년 미중 간의 수교가 이루어진 후 거의 40년 가까이 그 어느 행정부도 하지 못했던 중국 정책에 있어서의 거대한 반전, colossal reversal을 만들어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아마 30년 후쯤에 세계 역사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thumbs down을 하겠지만 최소한 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thumbs up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거대한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CSIS에서 집계하는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MTI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된 것은 중국의 모든 선박이 일본과 분쟁을 하고 있는 센가쿠, 띠아오이 인근 수역에 들어가는 진입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은 중국이 일본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는 빈도입니다. 자, 보면 거의 없다가 2012년 후반기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지속된 시기이고 그 후부터 크게 차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찾아낸 것인데요. 하나는 이 렉서스넥시스라고 하는 언론의 다양한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통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학술 논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된 것은 언론 보도에서 assertive China, assertive란 단어와 China란 단어가 5단어 이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는 학술 논문에서 assertive China라는 것을 언급하는 논문의 빈도입니다.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언론이나 학계에서 공히 중국이 공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컨펌하는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속 변수이죠. 이와 같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독립 변수였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극한의 경쟁 또는 그들이 핵 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지역의 국가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너네 우리 편이야?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면 내가 너를 벌 줄 수도 있어. 물론 아직 미국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주로 우리를 벌 주고 있죠. 그러나 만일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급속히 변해서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죠. 네, 그 부분도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 7장에서는 패권 경쟁 하에서 미국과 중국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 하에서 패권국과 부상국 사이에서 극한의 경쟁이 일어날 때 중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는 일반적인 논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3국의 전략적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순응, 적응, 대응이 있다. 순응에는 유화와 편승, 다르게 말하자면 위협이 되는 국가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을 건드리지는 않겠죠. 그것이 순응입니다. 적응은 순응을 하지 않되 그렇다고 대응도 하지 않는 중간 형태입니다.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또는 국제기구나 지역 공동체에게 관리의 책임을 떠맡긴다거나 하는 모습들입니다. 아세안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죠. 세 번째는 대응입니다. 직접 위협의 근원과 맞부딪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균형과 압박, 그다음에 예방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고 대개의 국가들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를 선택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나라들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그것을 요즘 헤징이라고 하죠. 헤징은 한국말로 위험 분산 또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라고도 합니다만 이 양다리는 두 나라에 대한 양다리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의 양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15개국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최적 선택지가 있을 것이냐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또 중국과 해상 국경을 공유하면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균형 압박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정치 제재, 민주 국가인 경우 중국에 대해서 균형과 압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중국과 지난 200년 사이에 전쟁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전쟁 경험이 없거나 한 번 있으면 헤징을 합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있으면 압박과 균형을 하게 됩니다. 화교 비율, 일국의 국민 구성 비율 중에 화교 비율이 낮으면 헤징을 하게 되고 화교 비율이 높으면 균형 압박을 하게 됩니다. 동맹, 미국과 동맹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균형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5 변수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편승, 즉 중국과 같은 편이 되는 것, 또 균형 압박, 미국과 같은 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 헤징, 적절히 섞어서 가능하면 모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 0, 마이너스 1로 했더니 한국은 5분의 3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균형 압박 위에는 1, 두 번째도 1, 헤징은 0, 헤징 0, 균형 압박 1, 5분의 3, 0.6입니다. 0.6이란 것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균형 압박과 헤징 사이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론적으로 나타난 선택지는 그러한데 실제로 한국은 균형과 헤징 사이에 있기보단 헤징과 순응 사이에 또는 편승 사이에 있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균형을 나타내는 6가지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를 격화한다거나 중국과 완충지대를 설립한다거나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고를 천명한다거나 국방백서 같은 것에 중국과에 대한 안보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거나 어떤 동맹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있는 게 국방력의 강화와 국방 예산의 확대 6분의 1입니다. 편승을 나타내는 것은 부상국에 대한 유화, 부상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수용, 안보 우려의 결여, 부상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연계 강화, 부상국과의 가치 공유 및 유대 부각, 패권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출, 이걸 보니 6분의 5 정도가 한국에게 있어요. 편승 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헤징을 볼까요? 균형과 교류 관여 전략을 섞기 없습니다. 균형과 편승 전략의 중간점 모색 없습니다. 전략적 연계에 대해 모호한 시그널 보내기 있습니다.
패권국과 부산국 사이에서 편들기를 회피하기 있습니다. 이슈에 따른 선택적 지지 있습니다. 5분의 3. 그래서 한국은 이론적으로 보여진 균형과 해칭 사이에 있어야 되는 최저 선택지에 가지 않고 해칭과 편승 사이에, 중국에 대한 편승 사이에 가 있는 곳으로,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책에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은 그러면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좀 보자. 비슷하지만 동일하진 않죠. 어떤 나라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호주는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는 나라입니다. 맞부딪히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교모하고 현명하게 중국과 미국 사이를 줄타기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대놓고 중국 편을 많이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이 8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얻는 함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장은 10년 전의 책이 한중관계에 대한 14챕터 중에서 한중관계에 대한 책이 한 9챕터였다고 하면 이 책에서는 한중관계에 대한 책은 11장 중에 이 9장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장 중에서도 이 사드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드 이슈는 개인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중국을 공부하는 나에게 참으로 한국이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성, 즉 중국은 너무 커지고 한국은 작아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게 이렇게 순응해야 하는가? 사드 사태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반추와 반성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거나 공직에 있었던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는 게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 보이나요? 그러면 그분들도 겸연쩍어하고 저도 그 말을 한 것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참 묘한 것 같아요. 왜 밖에서는 잘 보이는 게 안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자, 그 다음 10장은 지난 10여 년, 즉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경쟁이 한국에게 딜레마를 가져오게 된 지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이 겪었던 선택의 문제들, 딜레마들. 예를 들면 미국 주도의 TPP, 처음에는 아세안이 주도했다가 중국이 주도하게 된 RCEP, 그 다음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항일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사드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 화웨이 기술을 우리가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은 이미 갖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만들지 않았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홍콩이나 신장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미중 간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뒤에 우리는 어떤 rationale, 우리의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개 챕터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썼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장입니다. 11장. 왜냐하면 한국은 국익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본 나라인 것 같습니다. 1987년 민주화가 되고 나서 그 후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정말 뭘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국가 이익, national interest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한 후에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보다 보니 지금처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의 국론이 양분화된 상황에서 과연 하나의 국익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익에 대한 기준과 준거점이었기에 현장에서 뛰는 외교관이나 협상가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국과 싸워야 하는가가 명확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제일 높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게 되고, 정당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게 되고, 또 국가의 이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역, 투자, 관광으로만 환산하게 되는 비극적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100만 원 줄게 여기서 기어봐 하면 안 기죠.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테그리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무역과 투자, 관광을 위해서 거기에 좀 손해를 본다면 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국격, 국위, 평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볼까요? 동일하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만나고 와서 미국과 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브리핑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백악관에 갔고 그 다음에 베이징에 갔죠.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나요? 똑같은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자리가 뭔가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이런 걸 받아들였을까요? 그 후로는 이것이 전례가 되겠죠. 약한 나라는 한 번 전례와 기록이 만들어지면 바꿀 수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역이나 투자, 관광만으로만, 무역, 투자, 관광도 중요해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국익일까? 과연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식되어질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에게 읽는 독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학, 자연공학을 해서 그냥 교양으로만 읽고 싶은 분들은 2, 3, 4, 5, 9장만 읽으세요. 본문만. 내가 출판사랑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출판사는 각주하는 걸 싫어해요. 풋노트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이 자꾸 시야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사는 미주를 좋아해요. 모든 주를 뒤에다 나는 출판사와 항상 협상합니다. 그래서 각장 미주로 하자. 전체 미주가 아니고 장마다 미주가 있어요. 그래야 전문적으로 볼 사람들은 계속 뒤로 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책의 본문만 다 보십시오. 세 번째로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는 분들은 각장 미주를 포함해서 책 모두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전문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 2011년 책을 먼저 보시고 이 책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